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 21살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찌든 음식 냄새가 밴 낡은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저는 늘 하던 대로 동네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섰죠.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도시락을 정리하고 물건을 채워넣고 쓰레기를 비우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시급 10,000원. 누구도 특별히 관심 갖지 않는 자리였지만 저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매장 안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거칠어진 손을 바라봤어요. 찬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손가락 깊숙이 밴 비린내. 그 냄새조차 이제는 익숙해야만 했죠. 부모님은 제가 13살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던 그날 할머니와 단둘이 남게 된 저는 할머니 품에서 울면서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제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할머니께 짐이 되지 않겠다고. 어린 마음에 저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지방 국립대 디자인과에서 박연한 꿈을 꾸고 밤에는 이렇게 편의점에서 현실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하루 끝에 좁디좁은 고시원 거울을 보며 오늘도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뿌듯함. 그것 하나로 버티는 나날이었죠. 저의 존재는 마치 편의점 구석에 쌓인 재고 상품처럼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수진이는 제가 고시원에 산다는 걸 알고는 툭하면 비아냥거렸어요. 야, 너 냄새 좀 나지 않냐? 고시원 사는 티 너무 내는 거 아니야? 손님들 불평 들어온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르다는 이유로 이상한 취급을 받는 건 이미 너무 익숙했으니까요.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질문들 속에서 자란 저에게 수진이의 비아냥은 그저 일상의 한 조각이었어요. 견뎌내야 할 숙제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편의점 문을 잠그고 고시원으로 향하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고. 그리고 그런 일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평범함이 주는 안정감이 저를 위로해 주었으니까요. 할머니의 하영아, 오늘 힘들지 않았어? 라는 목소리는 세상의 모든 피로를 녹여주는 마법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았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기 싫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작은 만두를 사진 찍어 보내드리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그날 하루의 모든 피로를 지워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며칠 후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저의 어린 시절은 밝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가진 작은 그림 재능을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저는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듯 했습니다. 모든 색깔이 사라지고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듯 했죠. 할머니는 저의 유일한 빛이셨습니다. 당신의 낡은 바느질 상자에서 오색 찬란한 실뭉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죠. 하영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색으로 가득하단다. 내가 다시 그 색깔들을 찾아내야지.
할머니의 바느질 상자는 제게 보물 상자였습니다. 낡은 천 조각, 떨어진 단추 쓰다 남은 실들. 할머니는 그것들을 이용해 작은 손수건을 만들고 찢어진 옷을 수선하며 저에게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안에 작은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듯 천으로 옷을 만드는 일. 그것은 저에게 세상을 다시 색칠하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저는 헌옷 수거함을 뒤지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낡고 버려진 옷들 속에서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밤마다 할머니 몰래 작은 방에서 몰래 바느질을 했습니다. 삐뚤빼뚤한 바느질선은 저의 서툰 꿈이었고 완성된 낡은 옷 조각들은 저의 작은 희망 조각들이었습니다. 가난은 늘 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그 좁디 좁은 고시원 방. 그곳은 저의 비밀스러운 작업실이자 꿈의 무대였습니다. 책상 한편에는 전공 서적과 함께 낡은 패션 잡지, 스크랩, 자투리 원단들이 널려 있었죠. 밤늦도록 낡은 패션 잡지를 오려 붙이고 혼자 옷을 디자인하고 때로는 시장에서 주워온 자투리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보는 일. 비록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늘 화려한 패션으로 가득했어요. 저만의 새벽 컬렉션을 상상하며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이어졌죠. 새벽 4시. 알바를 마치고 돌아와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낡은 재봉틀을 꺼내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았죠. 헌 청바지를 해체하고 버려진 블라우스를 오려내고 할머니가 주우신 찢어진 담요를 이어 붙였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제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제 손끝에서 낡은 천이 예술 작품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저에게 깊은 위로와 희열을 주었습니다. 이 낡은 천 조각들이 언젠가는 빛나는 옷이 될 수 있을까?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내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대학 수업에서 저는 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디자인과 학생들은 명품 브랜드에 열광하고 해외 유학을 당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고시원생, 알바하는 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영아, 너는 뭘로 할 거니? 고시원 벽지라도 뜯어 붙일 거니? 푸아.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구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늘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저를 좌절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언젠가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그런 오기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가난이 저를 옥죄었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시선을 주었습니다. 저는 값비싼 원단 대신 버려진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냈고 화려한 디자인 대신 실용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했습니다. 제 안의 결핍이 오히려 창의력의 원천이 된 것이죠. 저는 더욱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낮에는 학과 공부, 밤에는 편의점 알바, 그리고 새벽에는 디자인.
그렇게 잠을 줄여가며 저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죠. 몸은 지쳤지만 제 안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흐르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작은 고시원 방에서 저만의 새벽 컬렉션을 완성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 안의 불꽃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저는 더 이상 고시원 방에만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옷과 디자인 스케치들을 들고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 있는 패션 편집숍들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백화점 명품관에 들어선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 편집숍 직원에게 말을 걸었지만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는 국내 브랜드는 취급하지 않고요. 저희 매장 수준에 맞는 제품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게다가 옷차림이. 손님은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오셨어요? 문전 박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저의 작품이 아닌 저의 낡은 옷과 고시원 냄새를 먼저 맡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저에게 너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명품 옷차림의 서양인 여성이 쇼핑백을 든 제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 저런 옷을 입고 여기를 왔네? 여기가 무슨 동대문 시장인 줄 아나 봐. 냄새도 역겨워. 그녀의 시선은 제 낡은 옷을 넘어 저의 존재 자체를 비웃는 듯 했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디자인 스케치북을 본 그녀는 코웃음을 쳤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구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날의 수치심은 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 모든 용기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들의 비웃음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의 수치심은 저의 디자인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편견을 깨부수는 옷을 만들겠다. 그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의 수치심을 잊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에너지 삼아 더욱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제 안의 불꽃은 더욱 뜨거워졌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국내의 작은 독립 디자인 전시회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한 통을 보냈을 뿐인데 기적처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죠. 저는 할머니가 밤새도록 꿰매주신 자투리 원단들로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작품을 완성했어요. 고시원 방에서 탄생한 저희 새벽 컬렉션을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낡은 재봉틀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만든 옷들. 비록 값비싼 원단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저의 진심과 고통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옷들이 과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저는 불안감 속에서도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전시의 첫날 관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제 작품들은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의 서양인 남자가 전시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작품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독특한 디자인의 옷 앞에서 한참을 머물며 감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낡은 천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에 매료된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그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또 다시 차가운 시선을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명함에는 장 피에르 듀퐁 파리 패션 위크 총괄 디렉터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보고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영 씨, 당신의 작품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낡고 버려진 것들에서 이런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다니 놀랍군요. 당신의 작품에서 생명력과 이야기가 느껴집니다. 그의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는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네? 저는 그냥 취미로.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취미라고요? 이건 취미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당신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 명함입니다. 파리에 오면 꼭 연락 주세요. 당신의 새벽 컬렉션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불꽃 같았습니다. 세상에 그 중년 남자가 바로 장 피에르 듀퐁이었다니. 그는 세계 패션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 중의 거물이었어요. 그의 명함을 받아든 순간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함에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들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낡은 고시원 방에서 몰래 꾸던 꿈이 이제 저를 파리까지 데려갈 기회를 잡은 겁니다. 듀퐁 감독님과의 만남 이후 며칠 저는 여전히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파리 하늘을 날고 있었죠. 고시원 방에 걸린 듀퐁 감독님의 명함은 제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이게 기회다. 놓치지 마라. 매일 밤 저는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파리?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가도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어느 날 매니저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영아, 잠시 할 말이 있어.
방금 전에 어떤 분이 너를 찾았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저요? 누구요? 매니저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명함 받아왔는데 파리 패션 위크 총괄 디렉터라는 사람인데 내가 그 디자이너였단 말이야. 지난주 독립 디자인 전시회에서 내 작품을 봤다고 하면서 매니저님의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듀퐁 감독님이 여기까지 저를 찾아오셨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분이 너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해. 파리로 오라고 했어. 파리 패션 위크 VIP석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매니저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저에 대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 VIP석. 불과 며칠 전 저를 비웃던 그 서양인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낡은 유니폼 속에 숨겨진 제 진짜 모습을 그녀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낡은 유니폼을 입고도 이 작은 고시원 방에서도 결국 제 꿈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는 그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영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렴. 할머니는 늘 내 편이야.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저에게 무한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매니저님께 정중히 퇴사 의사를 밝혔고 매니저님은 저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편의점에서의 마지막 퇴근. 저는 유니폼을 벗어두고 평범하지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매일 밤 익숙하게 반복했던 일들. 마지막으로 편의점 문을 닫고 나올 때 차가운 새벽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옥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안녕 편의점. 안녕 고시원. 이제 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이야.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섰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파리 상공을 날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낡은 고시원 방에서 몰래 꾸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파리 공항에 도착하자 듀퐁 감독님의 비서가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최고급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파리 시내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에펠탑, 세느강, 고풍스러운 건물들,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하자 침대 위에는 파리 패션쇼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대장에는 VIP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나의 것일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그때 비서가 말했습니다. 하영 씨, 장 피에르 감독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의상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첫 번째 런웨이를 빛내줄 겁니다. 비서가 건넨 옷을 입고 거울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낡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고시원생 하영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단단해졌고 어깨는 당당하게 펴졌습니다. 드디어 파리 패션쇼 당일.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가득한 쇼장 입구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셀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낡은 편의점 유니폼 대신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세련된 의상을 입은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존경과 호기심을 읽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벅찬 설렘과 기대감이었습니다. 장 피에르 듀퐁 감독님은 제 옆에 앉아 환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영 씨, 당신의 재능은 정말 놀라워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의 새벽 컬렉션이 이곳에서 다시 태어나는군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드디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제가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런웨이에서는 저의 디자인과 영감을 받은 듯한 모델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시원 방에서 낡은 천 조각들로 만들었던 옷들이 이제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쇼장 어딘가에서 과거 저를 비웃었던 그 서양인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발견하고는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앉아있는 VIP석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아니, 저 고시원 냄새 나던 동양인 알바생이 어떻게 여기에 저 VIP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녀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감과 당당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옷도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저의 런웨이입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컬렉션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언론과 패션 관계자들이 저에게 주목했습니다. 낡은 편의점 유니폼 속에 숨겨진 제 진짜 모습을 그녀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를 비웃었던 이들에게 보여줄 제 최고의 복수는 바로 저의 성공이었으니까요. 좁디 좁은 고시원 방에서 시작된 저의 꿈은 이제 파리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파리의 한 작업실에서 제 이름을 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단과 디자인 도구들 속에서 저는 매일 행복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난했던 고시원생이 아닌 어엿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제 옆에는 늘 저를 믿어준 듀퐁 감독님이 멘토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셨던 오색 실뭉치처럼 저는 이제 제 손으로 새로운 세상을 수놓고 있습니다. 낡고 버려진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편견에 맞서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디자인의 철학이자 제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낡은 옷 속에도 빛나는 재능이 숨겨져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위대한 꿈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저처럼 어딘가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아영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한때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속에서도 저만의 세상을 꿈꿨고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은 저를 파리까지 데려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위의 시선 때문에 숨기고 있는 재능이나 꿈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놀라운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해낼 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결코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